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상한 유행이 불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그 추운데 밖에 나가 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무슨 성공에 있어 대단한 비법이라도 되는 양 크게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로 성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침형 인간 유행을 만들었던 책이 정말 정직한 제목의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었는데, 같은 주제로 여러 권을 읽어본 입장에서 분명 그 책도 좋았지만 정말로 좋았던 책은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 책의 제목만 보고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다는 그런 흔한 이야기겠지 하며 굳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 책 이야기의 채 3분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건강하고 효율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바른 마인드셋을 가져서 단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짜 한 페이지도 버릴 것 없이 좋은 이야기가 가득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최근 그 미라클 모닝의 저자인 할 엘로드가 기존 책의 내용을 보강하고 특히 그걸 지금 40대 중반부터 50대 이후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완성한 매우 강력한 책 50세 이후를 위한 미라클 모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와 같은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닌 지금 50세 전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의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루틴으로 매일 아침에 첫 1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과 일에 있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정말 와닿게 풀어 설명해준 중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굉장히 좋은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 중 일부를 여기서 미리 좀 살펴보자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젊음이 어떤 대단한 지위인 것처럼 젊을 때의 삶은 빛나고 가치가 있지만 대신 40세나 50세 이후의 중년 노인의 삶은 마치 무슨 형벌처럼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회적으로도 무용하며 또 본인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이나 가치도 찾을 수 없고 외롭고 힘든 시기인 것처럼 설득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막 50이 넘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진작에 그 선을 넘어 이제 60 또는 70이 된 사람들 모두 지금 자신의 시간과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하루하루 만족감에 찬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어떻게 아침을 보냈냐에서 갈린다고 저자 할은 강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 아저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내게 화를 냈다면, 또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차가 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내 옷에 진흙물이 튀겨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그 아침부터 기분이 완전히 망쳐버려 그 기분대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또 자칫 잘못하면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나머지 하루 역시 계속 그 기분대로 좋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주는 그 첫 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나의 첫 시작인 나의 아침이 내게 가장 유리하고 도움이 되며 또 나의 정신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하루를 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목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막 새벽 4시처럼 기적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7시에 일어나도 되고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은 8시 또는 9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5분 동안 또는 그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런 루틴이 없어 밤새 인터넷 서핑하다가 늦잠 자서 아침에 알람 시계 몇 번이나 스누즈 누르다가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급하게 일어나 쫓기듯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이미 아침부터 이 하루의 게임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아저씨가 항상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생각은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또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던 말처럼 아침에 나만을 위한 강력한 루틴을 미리 설계해서 정해놓고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해 그 루틴에 맞춰 그 새로운 하루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건강을 알뜰하게 챙긴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아침은 성공적인 하루가 될 확률이 높고 또 그런 하루들이 모여 성공적인 1년 그리고 인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의 정신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거나 또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아침 정신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잔 먼저 마셔주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그 고요한 분위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용해 아주 짧게라도 그 하루에 대해 또는 나의 목표에 대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게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그리고 어딘가 종교적이고 지루하고 엄청 모호한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것 말고 짧게 감사의 기도를 해도 됩니다. 어차피 명상이라는 것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하며 아침에 그 고요한 힘을 빌어 그게 내 마음속에 하루의 시작부터 잘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또는 그 생각이나 이미지가 나의 하루 시작의 첫 출발점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제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아니면 로또 1등 같은 것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그저 오늘도 내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건강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그런 감사와 바램을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채워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첫 5분을 보내고 나면 이제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분이든 20분이든 짧게 운동을 하고 내가 만약 글을 쓰는 작가라면 아침에 그 좋은 기분과 고요함 속에 쌓여 1시간 또는 2시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시가 급한 굉장히 바쁜 투자자라면 그 첫 1시간 동안 투자 업무 관련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모아 집중해서 처리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이유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1시간은 저녁에 4시간, 5시간과도 맞먹는 엄청나게 압축된 집중력과 무엇보다 머리가 굉장히 맑기 때문에 일이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을 몰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감정 최적화 훈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닥이나 의자에 잠시 앉아 감사기도 또는 명상을 한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잠시 다시 또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 최적의 감정 상태를 선택한 다음 그 감정을 잠시 상상하며 느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하루도 그런 우리의 마음처럼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침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정신이 외부가 아닌 계속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의 내면을 향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는 루틴을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그 내면을 현명하게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고 세상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소식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또는 바로 이메일을 열어보고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앞서도 말했듯 최대한 아침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지를 관리해서 나의 정신 상태를 보호하고 또 고요함을 유지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최대한 차분하고 고요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앞에 말한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명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정말로 유용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그건 바로 꼭 운동을 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며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또 몸이 힘드니까 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가면서 더욱 몸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이에서 17살을 빼고 계산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50살이시면 옛날에 비하자면 대략 33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여기서만 해야지 젊은 친구들 있는 데서 하셨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요즘 중년들은 그 몸 상태나 마음가짐 그리고 기대 수명으로 볼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젊다는 것은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50대 초반이라고 아니면 벌써 60이 넘었다고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루 10분이나 1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단 몇 개월 만에라도 벌써 내가 보는 나와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 모두 몰라보게 젊고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게 자신감까지 생겨 마음까지 함께 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며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건강도 그리고 내게 남은 내 인생에서 어떤 행복하고 설레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항상 젊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하게 유지하면서 이걸 아예 숙제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매일 운동을 함으로써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많을지도 모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요즘 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물론 엔비디아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반도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애플이나 삼성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마치 매년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듯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걸 기대하는 재미가 크기도 한데 사실 전세계 첨단 무기계에서도 비슷한 흥미롭고 멋진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무기계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시장과는 달리 또는 4년에서 7년 사이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풀체인지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자동차 업계와 비교해서도 그 신형 모델 출시 주기가 때론 수십 년씩 될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가끔씩 신형 무기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로 흥분되고 너무 궁금해 관심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지난 20-30년 사이 새로 출시되었던 최첨단 무기들 가운데 가장 대단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그리고 지금 봐도 아니 이게 한 500년 후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멋있을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일 텐데 이 B-2 스텔스의 경우 바로 작년에 그 후속 모델인 B-21 레이더가 나오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B-21 폭격기는 앞으로 최소 30년간 미국의 국방 전력을 상징하는 핵심 병기가 되어줄 엄청난 폭격기로 이건 이미 너무도 뛰어났던 B-2 폭격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첨단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전세계 최초의 6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과거 B-2 폭격기는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장비를 통째로 꺼내서 바꿔야 했지만 이 새로운 B-21 폭격기의 경우 마치 요즘 스마트폰처럼 태생부터가 아예 디지털 세대로 설계되어 그냥 온라인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하면 마치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격투기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든 빠르게 최신식 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날개 달린 슈퍼 컴퓨터입니다. 게다가 또 B-2는 대당 생산 단가가 무려 2조 원에 달해 미국마저도 그걸 딱 21대밖에 만들지 못했었는데 대신 이 B-21은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춰서 미국은 이걸 최소 100대에서 150대까지 생산해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두어 대만 있어도 사실 손 놓고 당해야만 해서 너무도 무서운데 그걸 무려 100대 또는 150대나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30년도 이전 30년처럼 전 세계 하늘은
미사일은 미 공군이 지배하게 될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표면상 미국의 가장 큰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최근 각자 공개했는데, 먼저 썸네일에서 본 그 하얀 백조 같은 폭격기가 바로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팍다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B-21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B-21과 마찬가지로 날개 자체가 동체인 전익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팍다 폭격기는 B-21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서 최대 35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날아갈 수가 있고, 제급유 없이도 대략 12,000k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 사실상 미국 포함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의 최첨단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KH-95와 같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이 막강한 폭격기는 원래는 2023년에 시제기가 완성되고 2025년부터 비행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푸틴이 2022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도 오래 걸리고 있고, 또 미국발 경제 제재로 개발 자금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개발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뒤로 늦어지며, 그 실전 배치 시기는 아마 2027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말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B-21 폭격기의 공식 발표 이후 이 팍다 폭격기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항공무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생긴 건 미국의 B2나 아니면 조금 전 살펴본 러시아 폭격기와 매우 유사한 전익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대신 그 크기가 대략 20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니까 냔냐오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항공기는 폭격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공중 항공모함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전체 길이가 242m에다 또 날개 폭이 무려 684m에 달하는 크기, 즉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로,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도 12만 톤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에는 경납고가 있어서 전투기를 88대를 싣고 다닐 수가 있는 데다 레이저 병기 및 고에너지 입자포까지 탑재하고 있어 하늘을 나는 무적의 요새 같은 비행체가 바로 이 냔냐오라고 중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일단 DJI 같은 회사들 보면 중국이 드론도 잘 만들고, 또 비록 자기들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만 스텔스 전투기도 꽤 일찍부터 만들어 왔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에 그것도 12만 톤이나 되는 이런 공중 항공모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 커다란 게 하늘에 떠다니면 미국이나 적국도 진짜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몇 방 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2차 대전 때 일본 항공모함들 당했던 것처럼 F-22나 F-35 같은 전투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면, 그래서 그 미사일 중 몇 대만 적중해도 저 공룡 비행체는 그 안에 88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냥 추락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이런 거 좋아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판타지 국방 홍보 영화 같은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그냥 개발하고 있다고 치고 발표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저런 게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질 일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좀 막 스타워즈 생각도 나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꽤 심장 뛰고 멋진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B-21도 그렇고, 또 앞서 살펴본 너무도 멋진 팍다 폭격기도 그렇고, 그 중국산 공중 항공모함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6세대 전투기들도 그렇지만, 이제 항공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서 정말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미래 전투기들, 아니 일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멋있게 생긴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최근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한 공중 무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F-21의 정말 야무진 성공으로 그 전 세계 군사 최강국들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입장한 우리나라 우주 항공 기술 역시 그때쯤에는 앞서 본 저 전투기와 폭격기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며 또 디자인적으로도 더 멋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지난 2010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꾸준하게 연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연수익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많아지면 그 만족도와 행복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그리고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높아지면서도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늘어났지만, 매우 신기하게도 연수익이 7만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던 행복도의 증가가 수익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연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30만 달러를 버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행복도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 돈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대학교 경제 수업 첫 학기 때 배우는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그래서 얼마큼 있어야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또 좀 더 나아가 그 충분하다는 것 역시 도대체 얼만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며, 그것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얼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 또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해서 행복해지고 싶은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나 고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 그저 오직 지금보다 더 많은 돈,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매우 민감한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돈에 대해 너무 쫓기며 살지 않고 철학의 보완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더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30년 전에 출간된 돈이냐 인생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돈 관련 철학에 있어 가장 유명한 고전 중 한 권이 된 책인데, 이 책이 나왔던 당시 미국은 80년대 버블 경제 때 일본처럼 나라에 돈이 넘쳐나던 시대였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나라 전체가 마치 커다란 중독에 빠진 것처럼 소위 돈과 쇼핑, 그리고 더 큰 차와 더 화려한 집을 구매하고 자랑하는데 모두가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세상에 돈이 더 많아지고 넘쳐났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는 거꾸로 크게 떨어졌고, 이건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돈을 아주 많이 벌던 부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우울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고 졸업을 했어야 하는 돈 관련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대부분의 중년 세대들 또한 학교에서 이런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과 함께 사회 속으로 던져지며 나중에야 가장 힘든 방법으로 그 지혜들을 스스로 터득했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을 텐데, 핵심은 바로 인생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나의 가족, 나의 자유와 정신적 편안함과 같은 그런 가치들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충분한 정도만을 추구해야지, 내 모든 시간과 정신, 그리고 건강까지 갈아 넣으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또 고민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그 모든 게 어딘가 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경제서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도 유용하고 중요한 공부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과 함께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또 얼마나 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책들 역시 함께 읽어주면 더 완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과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제공하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함에 대한 가치관, 즉 나의 만족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저자는 책에서 돈이란 우리 인생을 맞바꾼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그 10,000원짜리 물건은 내가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쓴 내 인생의 시간뿐 아니라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소비되었던 고생과 감정적 소비까지 모두 그 돈이라는 종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손에 넣은 귀한 것을 절대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아주 많은 물건들을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게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도 다 사는 것 같으니까와 같은 매우 빈약한 이유로 자신이 한 달간 정말로 고생하며 인생과 맞바꾸며 고생하여 번 돈을 낭비하며 산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발적 소박함을 추천합니다. 즉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추가로 부업을 시작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닌, 지금 세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내 인생 그 생명 에너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방법으로 소박한 삶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9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왔고 과연 그 소비들이 내 행복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후부터는 보다 의식 있는 소비를 하면서, 즉 그 소비가 정말로 나의 행복에 건강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돈은 줄이고 또 각각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도와 행복도는 높이는 의식이 있는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도대체 얼만큼이면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가 언제나 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그 더 많이를 위해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바쳐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더해 놓쳐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그 대가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논해야 하는데, 그래서 책은 소비의 3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존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안락으로 생활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더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3번째는 사치로 없어도 되지만 어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한 소비는 지극히 필요하고 현명한 소비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분함의 영역에 있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비가 사치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들 백화점의 매출을 보면 최근 몇 년 들어 조 단위를 우습게 넘기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바로 명품 부분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즘에는 초딩들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역시 마치 매년 새로운 옷을 사는 것처럼 아이폰 16, 17 아니면 갤럭시 23, 24 등 매년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있는 소비들은 그게 우리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사치는 대부분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설득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명품들과 시계들, 그리고 보석과 비싼 고급 승용차들을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데 있어 이제는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이 돈이나 소비 관련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이나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쉽게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기 마련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에 소비되는 돈을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끌어다 쓴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지금 내게 있지도 않는 돈을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빌려다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게는 비싼 명품 가방과 시계가 남겠지만, 대신 나는 그걸 구입하는 데 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더 큰 스트레스 압박을 견디며 일을 해야 해서, 분명 요즘 유행하는 명품과 올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편안함조차 저당 잡혀버린 그런 우울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치 게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책은 조언합니다. 그 대신 앞서 살펴본 자발적 소박함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게 만족도를 주는 시간적 자유, 신체적 편안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치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러나 사실 경제 관련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너무도 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이 분야의 고전 명저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덜 가졌음에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도 더 많은 물건과 소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실속을 챙겨 더 적게 소비하며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바꾸며 손에 쥔 그 귀한 돈을 좀 더 내게 실제로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돈과 소비 관련 귀한 철학적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읽은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날 학교에서 해주지 못한 가장 귀한 수업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는 가끔 마트에 함께 나가서, 아니면 아이들이 분명 재작년에 새 폰 사줬는데 갑자기 또 올해 나온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는 때를 쓰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에도 너무도 좋은 책이라 많은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 뭔가 엄청난 기운이 들어온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5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영상을 올렸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4위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었는데, 2026년 1월 기준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프랑스 루브르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전 세계 박물관 3위까지 올라서 버렸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느 박물관이 단지 더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해당 국가의 박물관을 방문한 방문객의 숫자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집계된 것이 프랑스 루브르가 약 873만 명, 바티칸 박물관이 약 682만 명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바티칸에 고작 30만 명 모자른 650만 명을 기록하며 3위를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물론 그것에 유명한 휴양지나 해변 같은 데를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박물관을 한 번쯤은 들리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박물관 방문객 수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면 프랑스는 언제나 전 세계 관광객 수 부동의 1위 국가이고, 이탈리아 또한 3위에서 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관광 대국입니다. 물론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뛰어난 관광 유물과 관광지가 많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데,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대략 전 세계 20위권에 있을 정도로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그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발진하며 순위가 오르고 있고, 이번에는 아예 세계 3위권까지 올라버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게 작물관인지 박물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다 이집트 등 외국에서 맘대로 가져와 잔뜩 전시를 해놓은 프랑스나 영국의 박물관들과는 다르게 거의 99% 오로지 한국의 문화재와 유물들만 전시해놓은 박물관이라는 것. 또 일본의 경우 그 나라의 국보 1호인 목조 미륵 방가상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보와 대표 문화재들이 다 우리 한국의 것들이고, 또 중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난 문화 대혁명 때 자기들 손으로 거의 다 부수고 태워버려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처럼 순수 자기 나라 문화들로만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자랑스럽고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의 배경을 단지 BTS나 캐대언의 인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국립중앙박물관의 콘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다녀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박물관 건물 안에 정말로 짜임새 있게 지루할 틈이 없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조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센스 있게 콘텐츠를 기획해 놓은 것에 더해 이제는 너무 소개를 많이 해서
앞에서 마치 내가 부처가 된 것 같은 우리나라의 최고 보물인 방가 사유상을 모셔놓은 마치 꿈속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몽환적인 방인 바로 사유의 방처럼 같은 유물이라도 그걸 어떻게 기획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국립중앙박물관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방 제목마저 너무도 멋진 이 사유의 방은 평소 사유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일단 입구부터 뭔가 비밀 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그렇게 작은 동굴 같은 어두운 통로, 하지만 지붕에는 마치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작은 별들이 촘촘히 박혀 빛나고 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 이내 감각을 압도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방이 나오는데 대신 조명이 어두워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백이 한가득한 그 방의 끝에 보면 신비한 자태로 앉아 계신 두 분의 부처님, 즉 방가 사유상들이 우리 시선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앉아 관람객들을 맞아줍니다. 운이 좋아 사람이 없을 때 가보면 그 크고 따뜻한 방에 오로지 나와 방가 사유상만 있어 서로가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보며 마치 시공을 초월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신비한 기분까지 드는 곳이 바로 사유의 방으로 여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도 너무도 특별하고 교육적인 곳이며 또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할 때도 손잡고 박물관 여기저기를 천천히 둘러보고 이 사유의 방 안에도 함께 들어가 말없이 부처님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는 것도 정말로 특별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 데이트 명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특별전 또한 그런 센스 있는 기획에서 탄생한 최고로 멋진 기획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지만 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원래는 진짜 이순신 장군님만을 위한 상암 경기장만한 초대형 박물관이 있어야 하는데도 어쨌든 그 흔한 기획전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완전 작정하고 제대로 된 이순신 장군 기획전을 마치 커다란 선물처럼 오픈해 주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지만 이 기획전은 1부부터 4부로 나뉘어서 임진왜란 발발 때부터 시작해 노량대첩이 끝난 시점까지 마치 한 편의 입체 다큐멘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 걸어서 보는 것처럼 짜임새 있게 아주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나 왜군 그리고 당나라군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 실물들과 당시 전투를 묘사해 놓은 매우 귀한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난중일기 친필본은 물론이고 전쟁 중 이순신 장군이 쓰신 장계와 편지들 그리고 런조가 이순신 장군께 미안하다며 다시 사령관 자리를 맡아 왜군 좀 쫓아내달라고 사정하는 뻔뻔한 편지까지 모든 게 다 실물로 바로 코앞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무려 2m에 달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칼도 직접 구경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칼은 그 길이만 197cm가 되어 직접 보면 엄청나게 포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369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유물들과 그 중에는 국가 지정 보물만 43점에다가 또 이순신 종가에서 내어주신 유물 34점 등 이순신 장군님 관련 너무도 귀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가 있어서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아 계시던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에 대해 입체적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 특별 기획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감되기 전에 꼭 가셔서 앞서 소개한 사유의 방과 함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세계 3위 달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봄 기운이 나며 나들이를 생각하실 때 아이들 손잡고 또는 연인과 함께 세계의 자랑인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얼마 전 파타이 태국에서 엄청난 방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은 현재 도입한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할아버지 호위함들 가운데 이제 그중 4분을 당장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2척이 바로 올해 말 퇴역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태국은 새로운 호위함 쇼핑이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꽤 큰 국가로 아주 긴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해군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현재 총 7척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중 무려 6척이 모두 중국제입니다. 그것도 무려 30년 전 중국 기술로 만든 것으로 지난 1991년에 차오 프라야급 호위함 4척을, 또 3년 후인 1994년에 나레 수왕급 호위함을 2척 더 구매해서 지금 6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마치 중국집처럼 중국제 호위함 6척을 운영하며 어찌어찌 해군을 꾸려오다가 한참 후인 2019년에 와서 갑자기 새로운 신형 군함을 한 대 구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오션의 최신형 스텔스 전함인 푸미폰 아둔 야대급 호위함으로, 이때 태국은 갑자기 레드불에다 불닭 소스를 넣어 끓인 뜨거운 똠양꿍을 원샷 드링킹한 것처럼 한국산 호위함의 말도 안 되는 성능과 완성도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막 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에다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해군 무기 세상에 눈을 뜨게 된 태국은 이때부터 아예 해군의 모든 호위함을 전부 다 이 한국산 호위함으로 바꾸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저금하며 5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드디어 태국은 한국 호위함을, 그것도 무려 4대나 패키지로 구매하기 위해 최근 동네에 있는 한화 호위함 딜러에 와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옵션도 고르고 딜러 할인도 함께 알아보며 충분히 고민을 한 끝에 이제 드디어 캐피탈 신용 승인만을 남겨두고 지난번 2019년에 구매한 그 호위함보다 훨씬 더 성능이 발전하고 강력해진 우리 한화오션의 최신형 호위함을 인도받기 위해 지금 구매 결정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 태국이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호위함은 그 덩치가 무려 4,000톤급이나 되는 거대한 전함입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특별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최첨단 호위함이기 때문에 피탐지 스텔스는 기본이고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최신형 전함으로, 최첨단 수중 레이더인 선체 고정형 소나 외에도 예인 배열 소나 그리고 특수 소나까지 무려 3가지 종류의 최첨단 소나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는 진짜 소나 변태 전함이기 때문에 마치 수능 일주일 전 고3 학생처럼 정말 초민감 상태의 센서들을 가지고 있어 주변 수백 킬로미터에서도 적 잠수함들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고, 무려 76mm짜리 지치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쏠 수 있는 아주 굵고 길다란 주포를 가지고 있는 데다 30mm짜리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그 무지막지한 전자동 기관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데다 이지스함들처럼 수직으로 날아올라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위한 수직 발사관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들을 공격할 수 있고, 또 근접 방어를 위해서는 최신형 신바드 RC 미사일 발사대도 2개나 갖추고 있어 이건 그냥 호위함이 아니라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괴물 요새와도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현존 최신형 전투 전함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걸 4대나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피탈 신용 승인과 태국 국왕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며 계약이 마무리되고 이후 선체 유리막 코팅과 딜러표 무료 썬팅 그리고 끝으로 블랙박스까지 달아서 이제 출고가 되어 이 4대가 태국 해군에게 인도가 되고 나면 태국은 그 즉시 이 동남아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보유한 최강 해군을 가지게 됩니다. 그나마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필리핀인데, 왜냐하면 필리핀 또한 최근 우리나라 호위함들을 2척 구매해서 이전에 구매했던 것 2척에 더해 4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은 동남아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최강 해군으로, 그 둘이 서로 싸우지만 않는다면 각각의 바다에서 현재 태국과 필리핀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해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KF-21 먹튀하고 도망친 인도네시아가 우리 보람의 잠금은 맨날 돈 없다고 주지 않으면서도, 아니 돈이 어디서 났는지 최근에는 이탈리아 해군이 퇴역시킨 고물 항공모함을 인수하기로 하며 자국 해군을 벌크업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뒷이야기가 정말로 골 때리는 이야기라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공룡 화석과도 같은 고물 항공모함을 구입해놓고는 이게 구매하고 보니까 옛날 가스터빈 엔진 4개를 사용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 단순히 적 전투기나 잠수 그리고 전함들에게 그냥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정 표적이 되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맞바람이 너무 약해 항공모함에서 전
전투기들이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단한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항공모함의 엔진을 최신형 4개의 디젤 엔진으로 교체를 하겠다며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그 디젤 엔진은 기존 가스터빈 엔진들보다 부피가 거의 5배 가까이 큰 200톤이 훌쩍 넘어가는 크기라 그건 마치 1990년식 쌍용 무쏘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신형 부가티 16기통 엔진을 우겨 놓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도대체 그 새로운 엔진이 들어갈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그렇게 엔진 수합을 할 만한 기술력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인도네시아는 여러모로 신비한 곳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용 디젤 엔진 또한 그 분야 생산 및 설치에 있어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조만간 연락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똠양꿍 태국 이야기로 돌아가서 태국이 이렇게 우리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건 물론 지난 2019년에 구매한 기존 호위함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물론 그렇게 우리 물건 일단 한번 써본 다음에는 완전히 반해 계속 추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중동, 유럽, 동남아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태국은 사실 최근에 한국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그 전쟁은 해군이나 육군은커녕 전투기조차 한 대도 없는 캄보디아가 태국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 그 자체가 세계 8대 미스테리일 정도로 너무도 어이없는 일방적인 결과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당시 태국은 F-16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거기서 한국에게 최근 구매한 정밀 미사일 즉 KGGB GPS 정밀 유도 폭탄을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국 KGGB 미사일은 폭탄 쟁겨두기 중증 환자 우리 한국이 예전에 너무 많은 폭탄을 창고에다 쟁겨 놓은 후 이제 세월이 너무 흘러 그 구식 폭탄들의 용도가 없어져 버리자 이 머리 좋은 한국인들은 마치 폭탄에다 갓을 씌우듯 날개와 내비게이션이 달린 정밀 GPS 유도 조끼를 입혀 처치 곤란이었던 그 엄청난 양의 구식 폭탄들이 이제는 모두 GPS 장치로 정밀하게 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폭탄으로 재탄생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말하자면 슬기로운 우리 한국 엄마들이 명절 때 남은 나물과 반찬들을 커다란 바가지에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조금 섞어 쓱쓱 비벼 끝내주는 비빔밥을 만들어 그 귀한 요리들을 낭비 없이 지혜롭게 재활용해 주신 것과 같은 정말 최고로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아무튼 태국군은 그 KGGB 폭탄들을 사용해 하늘에서 발사해 지상 곳곳에 숨어있던 캄보디아의 군사시설들과 또 수상한 카지노 등 범죄 조직의 거점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정밀 타격해서 한 방에 쓸어버렸고 그러자 캄보디아는 너무도 무서워 그 공격이 있자마자 채 하루 만에 태국에게 빨리 평화 협상을 하자며 꼬리를 내린 사건으로 이때의 경험 때문에 태국은 한국 무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지금 태국에서는 우리 호위함들은 물론이고 해군 무기 전부와 또 조만간 증강이 필요한 육군과 공군 무기들에 더해 집에 있는 그릇들과 자목까지도 모두 다 한국 무기들로 깔맞춤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코리안 벨트 현상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태국과의 이번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호위함들이 태국의 해군을 동남아 최강으로 무장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인도네시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마도 미국에게도 어려운 전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개조 기술력이 필요한 그 멋진 도전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500년이 걸리더라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